부총님, 이재명 전 대표 총선 출마 영상 보였습니까? 부분적으로만 봤고 풀 영상은 못 봤습니다. 네, 그 영상에 보면 이재명 전 대표께서 정부 역할이 중요한데 3년 동안 정부는 경제를 방치해두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글쎄요,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 시장 경제 한 게 자유방임인지 건전 재정 기조 한 게 적극적으로 돈을 풀지 않았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정부 지난 3년간의 경제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말씀드린 전제는 지금 윤석열 정부 끝나는 과정에서 내수나 민생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걸 전제로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안도걸 의원님 말씀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한 세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 출범할 때 글로벌 복합 위기였기 때문에 그 유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위기를 극복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신용도, 국가 신용도를 사수했고요. 그다음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 때 있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어져 있기 때문에 부채 의존 구조를 탈피하는 노력을 많이 해서요. 그 가계 부채라든지 아까 매크로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에 체질 개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부의 역할과 이제 시장의 역할을 저희가 구분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 중에서 정부가 하는 약자 복지, 그다음에 인구 위기 대응 이런 부분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재정을 쓰는 거니까 당장 효과가 있죠. 당장 효과가 있으니까 분배 지표도 개선이 됐고 그다음에 저출생도 반전율도 반전이 좀 됐습니다. 근데 가장 시간이 걸리는 게 결국은 저희가 처음에 위기 극복하느라고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러니까 시장 중심의 경제 활력 구조를 만드는 부분들과 거기에 따른 구조 개혁들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원래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정부 출범하면서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관세 충격 때문에 지금 민생이 더 어려워진 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안타깝습니다. 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참 복이 많았습니다. 초과 세수였고요. 그런데도 코로나 핑계대고 국가 채무 천조 원 시대를 여는 등 사실 재정을 원 없이 쓰고 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지리도 복이 없습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 세수 결선 등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지난 안도걸 의원님께서 큰 선물을 남겨주고 갔다고 했지만 과잉 유동성에 따른 고물가 고금리, 엄청난 부담과 숙제를 물러줬습니다. 그걸 해결한다고 임기 내내 고군분투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 한 가지 4+1 개혁에 대해서는 미완이긴 하지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미완이긴 합니다만 지금 노동개혁 같은 경우에는 노사법치의 관행을 좀 자리 잡게 했다든지 그다음에 연금개혁은 우리 국회에서 노력해 주셨지만 연금개혁도 지금 저희가 되어 있고 교육개혁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건 좀 틀은 잡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그 성과는 역사가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문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비비가 많이 깎였습니다. 재대책 목적 예비비가 얼마죠? 사용 가능한 숫자 말씀해 주시죠. 지금 목적 예비비가 현재 한 1.2조쯤 됩니다. 현재로는. 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걸로는 원래 이제 2.6조 요구했고 1.6조가 됐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무상 교육을 사전에 확정해 놓은 게 있어서 실제 가용한 거는 4천억으로 들었습니다. 네, 그걸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산불 대책하면서 예비비가 작다 보니 여러 가지 부처가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목적 예비 4천억 중에 많이 썼죠? 이제 거의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일단은 무상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이어마크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지금 현재 그 기정 예산에서 한 2,500억 원 정도 2,500? 네, 있고요.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각 부처의 추경 예산으로 지금 좀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재해대책비 같은 게 아까 5천억 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천억에다가 한 3천억 한가 8천억 원 정도를 지금 어떻게 보면 추경과 본 예산에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산불 대응 과정에서 예비비 부족 논란이 있었죠.
네. 앞서 다른 의원 질의에서 그 작년 금년도 25년 예산이 정액을 못한 불완전한 예산이다. 정액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뭐 발언을 하셨지만 제가 평가하기로는 헌정조유 감액만 통과시킨 그런 예산이었고 의결에서 의결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사실은 정액을 협박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그 부분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아마 평가엔 그렇고요. 네. 다만 작년에 예비비 그러니까 감액 예산이 통과됐을 때 제가 그 국회에서도 여러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출범을 하는 데 있어 발목을 잡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예비비 논란과 관련해서 산불 대응 과정에서도 또 예비비가 부족한 거 아니냐 가지고 언론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예비비 삭감한 잘못을 물론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지 예비비가 부족하지 않다. 필요하면 추경해라. 부처 재해 대책비도 있고 국고 채용 부담 행위도 있다. 이런 이제 병명을 늘어 놓았습니다. 그렇다 치고요. 부총리 예비비는 사실 예기치 못한 소요에 쓰기 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연말에 불용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불용되는 건데 왜 무리하게 삭감해서 이 난리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에 불용되면 이자가 발생합니까? 그건 아닙니다만. 아니죠. 네네. 예산상의 이자가 계상은 되지만 실제로 예비비라는 거는 차입해야 이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께서 지난 12월 예비비 삭감이 이제 언론의 쟁점이 됐을 때입니다. 예비비를 삭감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쓰지도 않는 예비비 절반 정도 깎아서 나라 빚 갚자. 이자라도 좀 면제받자라고 발언했습니다. 부총리님 맞는 말씀입니까? 글쎄 뭐 제가 그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네. 네. 예비비는 필요하면 그때 차입하는 거고 미리 빌려가지고 금고에 쌓아 놓는 게 아닙니다. 예비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민주당 의원님들 아버지 공부 좀 잘 시켜주세요. 네? 자, 네, 예, 아버지 말씀 놓으니까 또 시끄럽습니다. 좀 봐주세요. 저 초선 의원이고 첫 번째 대정부 질문입니다. 여기 초선 의원님들은 조금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도 자제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을 당초보다 한 2조 원 정도 정액하셨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에 조금 더 정액하셨습니까? 그 뭐 고루고루 증액을 했습니다. 일단 뭐 제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세 분야에 고루고루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간에서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민주당 35조 정도 자체 추경안을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더 늘릴 여지가 있는지 왜 12조밖에 못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 아까도 말씀드린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이 어렵습니다만 그 원인을 분석을 해봤을 때 일단은 저희가 글로벌 그 교육 질서의 불확실성, 대내의 불확실성이 제일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세 협상을 통해서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 피해 업종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해나가는 건 맞는 것이고요. 재정을 써서 경기를 부양하는 부분들하고는 그동안에 버티기 어려운 민생들이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건 가능하지만 일반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네. 그런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현재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러기에는 저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제 국채 시장 상황들을 봤을 때 그 큰 규모의 추경은 지금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규모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저희가 추경이 통과가 돼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해서 한 12조 정도를 잡고 저희 국회에 지금 제출을 곧 할 계획입니다. 예, 저는 사실 12조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리 재정 수지 결국 3% 넘으셨죠? 이번 추경 내면. 네, 그렇습니다. 관리 재정 수지가 지금 2020년부터 금년까지 아니 작년까지였죠. 5년 연속 못 지켰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이 마이너스 2.8인데 이번에 추경하면 또 3 넘습니다. 네.
건전 재정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 어떻게 보탤 말이 있었습니까? 뭐 저도 아쉽습니다만은 저는 건전 재정이란 말보다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란 말을 더 선호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일시적으로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은 민생도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또 통상 전쟁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3%를 약간 넘는 거지만 이 부분들은 저희가 단기적으로 감내 가능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글쎄요. 6월 대선하면 새 정부에서 분명히 또 추경할 겁니다. 그리고 숨어 있지만 금년도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재정 준칙을 크게 초과할 우려가 큽니다. 부총리님이 이렇게 5년, 6년 계속 재정 준칙 어기고 100조씩 재정 적자를 쌓아 나갈 때 대신인도의 문제는 없습니까? 혹시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위험성을 지적하진 않나요? 뭐 그런 위험성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PPT 화면 보시겠습니다. 피치가 작년에 한 2번 정도 경고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방만한 재정 정책에 대해서. 또 어제 무디스 보고서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이재명 대선 예비 후보의 기본소득제와 확장적 재정 정책은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 경제팀에서는 마지막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 준칙을 그래도 최대한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유념하겠습니다. 근데 국회 오면 또 추경 규모가 늘 가능성이 저희는 100%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새로운 사업 신규 소요가 많이 발생을 한 만큼 기존 사업 중에서도 사정 변경으로 일부 삭감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 조정이라든지 기존 사업 우선순위 조정 노력도 시간 없지만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으로는 뭐 연초에 하는 추경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이제 세금 문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간의 세액 부담 완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근로소득세인데요. 이재명 대표께서 법인 세수는 주는데 왜 근로소득세가 넣냐, 월급쟁이냐 봉이냐며 기본공제 인상을 제안했습니다. 월급쟁이가 봉입니까, 부총리님?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중산층 서민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과합니까, 어떻습니까?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근에 이제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좀 그렇게 일시적으로 그렇게 착시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분들의 비중이 한 33%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OECD 통계상 실효세율은 저희는 OECD의 절반 정도밖에 네,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PPT 화면 보시죠. 저희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전체 근로자 2,085만 명 중에 689만 명, 한 3분의 1 정도가 면세자입니다.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그 나머지 또 3분의 1 정도, 699만 명은 1년에 100만 원도 안 냅니다. 남아있는 3분의 1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95%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의 현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 전 대표께서 기본공제 인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유력 대선 주자의 알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과도한 면세자 비율을 낮춰야 됩니다. 또 각종 공제 감면 제도를 정비해서 과세 기반을 강화하는 게 첫 번째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주장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기재부는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